조금 다른 강의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인문학 고전이 들려주는 새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다 이제 부모님 혹은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옆에 앉아 계신데요. 가족들에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명절 때 가족끼리 모여서 이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요. 어느 가족에게나 이야기가 있죠. 제가 참 이 유적지를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그 중에 제가 참 감동을 받는 곳은요. 그리스 유적지에 가면은 스텔레라고요. 묘비의 장식을 모아놓은 그런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스텔레 묘비 조각인데요.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어머니와 악수를 하고 이제 헤어지는 겁니다.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들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별을 지켜보고 있죠. 어느 가족에게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의 이야기, 이별의 이야기가 있죠. 오늘은 그 가족들끼리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일들을 세 가지를 고전에서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그 가족 이야기 중에서 흥미로운 것은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괴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죠. 이 가족들이 펼치는 괴물에 대항하는 가족들의 이야기인데 괴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가족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보편적인 그 어떤 가족 간에 일어나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 가족 간의 연대와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런 작업을 영화가 아니라 고전에서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세 가족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텔레마코스와 오디세우스,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아스카니우스와 아이네아스라는 또 가족입니다. 또 다른 한 가족은 아우구스티누스와 모니카라는 가족입니다. 각각 의미하는 바와 시대가 다 다릅니다. 텔레마코스와 오디세우스는 그리스 가족입니다. 기원전 8세기에 활동했던 어느 작가 호메로스가 기록했던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고 아스카니우스와 아이네아스의 이야기는 로마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우구스티누스와 모니카는 물론 로마 시대입니다만은 조금 후대에 그러니까 중세가 시작되기 직전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고대 이야기들입니다. 기원전 8세기 그리고 또 기원 전후 그리고 한 4세기경, 3, 4세기경에 일어났던 그 세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우리 가족, 아니 우리 자신이 늘 인문학적으로 성장해야 될 어떤 주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메로스, 베르길리우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이게 사실은 인문학의 굉장히 중요한 고전들인데요. 오늘 이 세 권의 책에서 들려주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자는 것입니다. 호메로스 대단한 사람이었죠. 기원전 8세기의 서사신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었던 베르길리우스는 로마의 건국신화를 썼던 사람이고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서구 지성사의 금자탑과 같은 방향의 전환점을 이루었던 그런 중요한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약 50분의 시간 안에 이 인류의 고전 세 권의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가족의 각도에서 듣게 되실 겁니다. 바로 이 책들이죠. 오디세이아, 아이네이스 그리고 고백록이라는 책입니다. 이야, 50분 만에 인류의 고전 세 권을 리뷰하는 장소입니다. 괜찮으시죠?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도 듣고 인류 고전을 공부도 하고 가족 이야기도 듣고 또 우리의 인문학적 성찰도 하고 이런 걸 일거양득이라고 그러죠. 일거삼득인가요? 먼저 호메로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호메로스 이야기는 인문학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기원전 8세기 인물이었고요. 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눈을 감고 있죠. 앞을 보지 못했어요.
음유 시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시를 읊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라는 책입니다. 제가 여러 강연의 장소에서 이 책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정말 인류의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 책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보시게 될 베르길리우스가 탄생하게 되고요. 단테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곡도 바로 저 책의 영향을 받아서 모두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인류의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책이 기원전 8세기경에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메로스는요, 모든 예술가의 황제처럼 보시는 것처럼 등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학의, 모든 예술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서사 시인이었죠. 음유 시인이었습니다. 정말 문자가 태동하기 바로 그 시대, 활동했던 그 시대에 이렇게 문학을 통해서 인류의 어떤 사고의 방향을 제시했던 분이지요. 이분의 이야기는요, 기원전 13세기, 11세기에 있었던 트로이 전쟁을 기억의 무대로 삼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와 트로이는 전쟁을 겪게 됩니다. 아마 불가피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트로이는 가보시면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서 식량이 항상 모자랐는데 저 위에 흑해와 저쪽에서 많은 밀을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트로이 사람들이 헬로스폰토스 그 해협을 막고 막대한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갈등이 불가피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주제는 무엇이냐? 인간의 운명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인간의 한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호메로스의 첫 번째 책 일리아스죠.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은 보시는 것처럼 프리아모스의 아들 리카온 왕자를 죽이기 위해서 아킬레우스라는 주인공이, 그러니까 그리스 연합군의 대장이었죠.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하지 못하리라. 자, 친구여, 그대도 죽을지어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죽는데 왜 죽는다고 해서 비탄해하는가? 그대보다 훨씬 나았던 파트로클로스도 죽었다.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나 또한 얼마나 잘생기고 큰지 약간 자기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이렇게 좋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의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시고 나를 낳으신 어머니는 여신이시다. 하지만 내 위에도 죽음과 강력한 운명이 걸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죽게 되고 반인반신인 나조차도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바로 일리아스의, 호메로스의 아주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모든 인간은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죽음의 현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바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킬레우스와 헥토르의 싸움입니다. 한 사람은 그리스를 대표하고 이 사람은 트로이를 대표했죠.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일합을 겨루게 되는데 결국 보시는 것처럼 이 아킬레우스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이 왕자였죠. 왕자가 헥토르가 죽어 나갈 때 저 트로이 성 위에서 누가 바라다 보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이 헥토르의 아버지가 저 멀리서 죽어가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리스에서는요, 반드시 장례를 적절히 치러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적에게 죽임을 당했으니, 그리고 이 무시무시했던 이 적은요, 자신의 아들을 장례 지르지 않고 시체를 방치했습니다. 그러자 프리마우스가, 아버지가 이 아킬레우스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호소하죠. 이것도 사실 굉장히 애틋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죽고 나자 아들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적장에게, 자기 아들을 죽인 자에게 가서 눈물로 호소하는 애틋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신과 같은 아킬레우스여, 그대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시오. 만약에 당신이 죽었다면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슨 말입니까? 내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내 가슴이 찢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킬레오스여, 신을 두려워하고 그대의 아버지를 생각하여 나를 동정해 주시오. 나는 그분보다 더 동정받아 마땅하오. 그러면서 아버지 프리아모스는 헥토를 위해 꺼이꺼이 울고, 참 번역을 잘했죠. 천병희 교수님이란 분이 번역을 하셨는데 참 번역을 아름다운 우리말로 번역하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또 아들의 시신을 데려가기 위해서, 호소하기 위해서 꺼이꺼이 울었고, 아킬레우스는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때로는 전우였던 파트로클로스를 위해 울었다. 그리하여 그들의 울음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바로 이것이 이 호메로스가 한 첫 번째 책 일리아스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트로이 전쟁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트로이 목마를 통해서 끝이 나죠. 그 다음 이야기가 호메로스가 썼던 두 번째 책, 바로 오디세이아라는 책이죠. 이 책입니다. 인류의 고전 중의 고전인 두 번째 책, 이 오디세우스가 바로, 오디세이아가 바로 그 이야기죠. 자, 이제 주인공이 바뀝니다. 주인공은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입니다. 트로이의 전쟁에 참전했던 그리스의 장군이었죠. 전쟁 10년을 하고 겨우 승리를 거둔 다음에 사랑하는 부하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10년 동안 거친 항해를 하는 거죠. 거친 파도, 무시무시한 괴물과 싸우게 됩니다. 그의 10년간의 항해 이야기가 바로 이 책의 내용인데,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자, 이 오디세우스가 고향을 향해 돌아가는 동안 그의 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자,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오디세우스가 집을 떠나서 10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0년 동안 돌아옵니다. 20년이 빈 거죠. 사랑하는 아내가 20년 동안 남편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운 아버지를 기다리게 된 것이죠. 자,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오디세우스의 동상 혹은 그 상징이죠. 그것을 그리워하는 아내 페넬로페와 아들 텔레마코스가 언제쯤 아버지가 돌아오실까? 우리 아빠는 언제 돌아오실까? 이것에 대해서 늘 고민하면서 아주 힘든 시간을, 20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 구원자들이, 이 페넬로페를 차지해서 그 나라를 차지하려는 많은 구원자들이 여기서 집안에서 그들을 괴롭히고 가산을 축내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에 누가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 물론 페넬로페도 힘든 시간을 보냈겠지만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했던 바로 그 아들 텔레마코스입니다. 참 텔레마코스는 이름도 재미있어요. 텔레는 멀리, 마코스는 태어났다. 아버지가 멀리 있을 때 태어났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부재했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아들의 걱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아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대한민국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버지의 부재입니다. 여기 아버지들이 많이 계신데 너무 바쁘시고, 밖에 특별히 우리 경찰 가족들은 너무나 공무가 많으시니까 아버지의 부재가 우리 많은 경찰 가족들,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가족들에게 큰 짐으로 위치를 하고 있죠. 자, 이 아버지의 부재를 어떻게 볼 것이냐, 아들은 그것을 어떻게 보았느냐, 어머니는 그것을 어떻게 보았느냐, 이것이 주제입니다. 자, 참 이 책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오디세이를 처음 딱 펼쳐주시면은요, 이 오디세우스의 모험 이야기가 나올 줄 알고 딱 펼치는데 실망합니다. 왜? 그 이야기가 없어요. 1장부터 4장까지 오디세우스의 그 여정 이야기가 아니라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 이야기. 텔레마코스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그 여정이지. 아버지가 부재했던 아들은 이것을 고민했습니다. 비통한 마음으로 구혼자들 사이에 앉아있던 텔레마코스는 어디선가 호련히 아버지가 나타나 이 구혼자들을 모두 쫓아내시고 몸소 명예를 차지하시고 재산을 다스렸으면 하고 마음속으로 훌륭한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이 거의 90이 다 되셨어요. 제가 바로 옆에 내수동에 작은 아파트에 제가 모시고 있어요. 네, 이제는 기력이 다 하셔가지고요. 겨우 음식을 드실 정도로, 겨우 거동을 하실 정도예요. 제가 생각하던 아버지의 모습은 늘 활기차시고 늘 공무에 바쁘시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연로하셔가지고 이제 거의 90을 바라보고 계신데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저도 가슴이 찡한 것을 매일 느낍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이 텔레마쿠스도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모습은 어땠을까? 우리 아버지가 빨리 돌아오셔서 그 명예를 차지하셨으면 마음속으로 훌륭한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거죠. 그때 아테나가, 팔라스 아테나가 격려합니다. 이제 나이가 20살쯤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20명의 선원이 탈 배를 준비해서 아버지의 소문을 찾았더라시오. 아버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소문을 찾아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디에 살아계신지, 아니 만약에 트로이 전쟁 때 전사하셨으면 장렬히 싸우다가 전사하셨는지 아니면은 비겁하게 도망가다가 죽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라는 것이죠. 그들은 더 이상 어린애 같은 생각을 품어서는 안 돼요. 이제 그럴 나이가 지났어. 친구여, 내가 보기에 이미 그대도 용모가 준수하고 체격이 당당하니 용기를 내시오. 구세 사람들이 그대를 칭찬하도록 말이요 라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이제 텔레마코스는 어머니와 집을 떠나기로 합니다.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별이 있어야 새로운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청소년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앉아 계신데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이 어머니 곁을 떠나야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참 놀라는 게요.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에 있는데 어떤 때는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왜냐하면은 수강 신청을 학부모들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교수님 수업을 좀 듣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학생의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한 번은 제가 집에 돌아갔는데요. 저희 집에 누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학부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의 성적을 좀 올려달라고 저한테 부탁하는 분을 봤어요. 제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직까지 가족의 품을 떠나지 못하는 아이들인 거죠. 자, 오늘 우리가 고전을 통해서 보는 첫 번째 가족 이야기는 이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떠나야 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물론 어머니가 굉장히 걱정합니다. 그죠? 하녀도 굉장히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 하녀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련님, 어쩌자고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게 되었나요? 어째서 사랑받는 외아들이신 도련님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겠다는 것입니까? 라고 가지 말라고 그래요. 가지 마라. 왜 세상을 돌아다니려고 하느냐?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텔레마코스는 아버지의 기억을 찾아서, 욕망하게 싸웠던 아버지의 기억을 찾아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항해에 오르게 된 것이죠. 자,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은 저 칼립소를 만나게 됩니다. 이 칼립소가 자기 아버지하고 조금 시간을 보냈어요. 찾아갔더니 이 칼립소가 아들이 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아버지는 떠났죠. 그랬더니 저기 저 뒤에 있는 여성들이요, 트로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시로 이렇게 쫙 붙이니까 이 칼립소가 하지 말라고 말을 내는 거예요. 왜? 아들이 너무 슬퍼하니까. 그러다가 이 요정들 중에 한 명과 님프와 사랑에 빠졌어요. 가지 말라고 또 잡습니다. 또 잡아요. 그런데 이 텔레마코스는 아버지의 기억을 찾아서 이제 다시 떠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날까요? 바로 아버지가 함께 싸웠던 전우 멜레나우스와 그의 아내 헬레나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 헬레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죠. 헬레나가 파리스와 함께 저 트로이를 갔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함께 전쟁 총사령관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이 오디세우스가 함께 싸웠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이 왔다는 것을 알아보고 어머니가 이 헬레나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이미 수많은 영웅들과 그들의 생각을 알게 되었고 수많은 나라를 두루 여행해 보았지만 참을성 많은 오디세우스처럼 강심장을 가진 사람을 아직 보지 못했다오. 우리 그리스인 장수들이 트로이에게 죽음의 운명을 안겨주기 위해 만든 목마 안에 들어있을 때 그 강력했던 전사 오디세우스가 얼마나 잘 참고 견뎠는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야, 아버지가 정말 용감하게 싸웠구나. 그 트로이 전쟁의 승리의 계기가 됐던 트로이 목마 안에서 참고 견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뎠기 때문에 트로이 전쟁이 승리로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용기를 얻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오디세이아의 첫 번째 4장의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왜 호메로스가 이렇게 중요한 오디세우스의 항해 이야기의 앞부분에 4개 부분에 4장의 그 아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물론 이것이 성장적인 요소 혹은 사람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장치라고 문학적 장치라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 삶에 도입해 본다면은 여러분 청소년기에 있는 여러분에게 도입해 본다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아버지의 기억을 찾아서 국가 공무원이신 아버지의 기억을 찾아서 공직에 충실하시는 아버지의 기억을 찾아서 이제 여행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고 가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아버지의 아름다운 기억을 찾아서 떠나야 한다. 그때 이제 그 가족에게 정말 큰 행운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들과 아버지가 20년 만에 이제 해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어머니와 자기 집안을 괴롭혔던 구혼자들과 마지막 싸움을 펼치게 되죠. 자, 이 아버지 오디세우스 화살을 겨루고 있습니다. 이 뒤에 누가 보입니까? 아들이 보이죠? 아들이 보입니다. 그때 마지막 싸움을 앞두고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쟁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서 이제 그 108명의 구원자들을 물리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텔레마코스야, 너는 이제 전사들의 우열이 가려지는 싸움터에 들어가고 있으니 전부터 지상 어디에서나 용기와 남자다움으로 존경받던 우리 선조들의 가문에 치욕을 안겨주지 않도록 하라고 내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겠지.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함께 싸우자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아들 텔레마코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제게 이런 용기가 있으니 아버지 말씀대로 제가 아버지의 가문에 치욕을 안겨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싸움을 해서 승리를 거둔다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인류의 고전 오디세이의 핵심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기억이 정말 용맹하고 기계를 읽지 않은 것들이 유지되어야겠죠. 하지만 청소년 여러분들도 아버지의 기억을 찾아서 이제 세상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에서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이제 베르길리우스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아이네이스라는 책입니다. 이 베르길리우스는요, 어디서 영감을 얻었냐? 사실 호메로스에게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로마인인데요, 이 그리스의 문학 작품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되었죠. 이분은 기원 전후,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의 서사 시인이었습니다. 나라가 새로 제국으로 태동하는 과정에서 나라의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건국 신화를 쓰게 되었는데 그 책이 바로 아이네이스라는 책이죠. 아이네아스의 여행기다, 뭐 항해다, 모험이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는 정말 위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저 멀리 영국의 북쪽,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부터 저 메소포타미아까지, 인도까지, 인도 서북부까지 나라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제국이었죠. 3세기에 어느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이여,
피라미드를 자랑하지 마라. 신바벨론인들이여 공중정원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에게는 콜로세움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로마인들의 자부심이 대단했죠. 그 로마가 어떻게 태동되었느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의 이야기가 바로 이 아이네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어로는 아이네이드라고 하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호메로스의 책을 이어받아서 쓴 책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저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재밌어요. 호메로스와 베르길리오스는 순서를 뒤집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아는 전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죠. 10년 전쟁 이야기가 일리아스, 그리고 돌아가는 이야기가 오디세아입니다. 그런데 이 베르길리오스는 이것을 뒤집습니다. 어떻게 뒤집느냐? 고향을 떠난 항해,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고향을 떠나서 항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 와서 라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를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두 권의 책을 한 권에, 그러니까 이 한 권에 집어넣으면서 순서를 뒤집어서 항해 이야기를 먼저 포함시킨 것입니다. 참 1장 1절부터 이 베르길리오스의 문학 작품 실력을 보여줍니다. 문학 실력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시작됩니다. 무기들과 한 전사를 나는 노래하노라. 여기 조각을 보세요. 여기가 무기가 있죠. 여기 가보시니까 이게 뭡니까? 전사가 쓰는 투구죠. 그러니까 이 무기는 그 일리아스의 전쟁 이야기 담고 있고 한 전사는 바로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에 사실은 호메로스가 쓴 두 권의 책을 그냥 요약해 놓은 겁니다. 대단한 응집력 있는 문학적 표현이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어떻게 이야기 시작되느냐? 항해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고향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트로이 유민들이었어요. 트로이 유민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로마 제국이 그만큼 개방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저 동방에서 트로이 유민들이 로마를 건국하는 시조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자, 유명한 바로치의 그림입니다. 전쟁이 끝나자 이제 트로이의 귀족이었던 장군이었던 이 아이네아스가 아버지와 아들과 가족들과 함께 탈출합니다. 탈출해서 저 항해를 거쳐서 나폴리는 저기 폼페이 화산 폭발했던 그 폼페이 유적지에 가까운데 거기서 발견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이네아스가 아버지와 아들을 안고 탈출하는 그 작은 점토이죠. 이 아이네아스 가족의 해체 같은 길을 보십시오. 여기가 이제 그 트로이 지역이었죠. 그러면은 크레타를 지나서 여기 그리스 서쪽을 지나서 어디입니까? 여기가 이제 시칠리아죠. 시칠리아 와서 카르타고에 갔다가 디도라는 여왕을 만났다가 다시 이쪽에 지금의 로마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단군 신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문학적 장치를 이용해서 어떻게 나라가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네아스가 고난을 헤쳐갈 때 보시는 것처럼 어머니 비너스죠. 앞길을 인도하고 여기 보이는 이 강의 신 테벨의 강의 신이 그를 영접해서 지금의 로마 사람들이 트로이의 유족들이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땅은요 빈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는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자, 북쪽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고올족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프랑스 사람들이 드골 공항 아시죠? 바로 그 고올족이 프랑스 쪽인데 켈트족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굉장히 키가 크고 장대했어요. 이 사람들이 북쪽 지방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중부 지방은 에트루리아라는 사람, 아주 고도로 발전된 문명을 이끄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요. 또 나폴리 지역 밑으로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나폴리가 네아폴리스의 약자, 네아폴리스라는 뜻인데요. 신도시라는 뜻이에요. 무슨 신도시일까요? 그리스 사람들이 정착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신도시 나폴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그 지역 원주민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이탈리아 땅을 정벌해 나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 특별히 중부지방을 차지하고 있던 에트루리아인들은요 굉장히 호전적이었어요.
지금도 이탈리아 중부에 가시면은 도시들이요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이게 오르비에토라고요. 보세요. 산 꼭대기에 언덕 위에 이렇게 언덕이 있습니다. 도시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방어적 차원에서 늘 산 꼭대기에 살았다는 것이죠. 자, 시에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보시면은 높은 산 꼭대기에 있어요. 왜? 방어가 필요했기 때문에,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로마인들이 처음 정착할 때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그 에트루리아인들은요 무역이 발전했기 때문에 재정적인 여유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정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아이네아스가 이제 드디어 전투를 앞두고,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힘차게 벌판을 뛰어가는데 화살이 날라왔어요. 화살이 날라와서 허벅지에 다 박혔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네아스가 허벅지에 박힌 화살을 확 뽑아내고 자기 부하들에게 이 허벅지를 치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장면입니다. 자, 이게 허벅지가 박혔는데 알피엑스에게 뽑으라고 그래요. 확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네아스는 피를 흘리며 2걸음에 한 번꼴로 긴 창에 몸을 기댔다. 다리가 부상을 입으니까 다리를 전다는 거죠. 이렇게 전다는 겁니다. 그는 분통을 터뜨리며 화살촉을 뽑으라고 명령했다. 이걸 뽑아라 라고 했다는 거죠. 칼로 상처를 가르고 화살촉을 빼낸 다음 자기를 싸움터로 돌려보내달라고 명령을 내렸다. 싸워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뛰어나가기 위해서 이걸 화살을 빨리 뽑아라 그래서 확 묶었습니다. 그리고 뛰어나가려고 하는데 누가 있을까요? 바로 아들이 옆에 있습니다. 아들이. 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전쟁으로 향해 전투를 향해 뛰어가는데 아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네아스는 무장한 두 팔로 아스카니우스를 안고는 투구 사이로 아들의 입술 끝에 입 맞추며 이렇게 말했다. 내 아들아, 너는 용기와 진정한 노고는 나에게서 배우고 행운은 다른 사람에게서 배워라. 야, 정말 멋진 말이죠. 행운은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라는 겁니다. 나에게서 배우지 마라. 나는 탁월함을 추구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용기라는 것은요, 탁월함, 미르투스를 번역한 것인데요. 탁월함을 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에서는 그걸 아레테라고 그랬는데요. 그 인문학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탁월함을 추구하겠다. 그런데 행운은 나에게서 배울 생각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커서 곧 성년이 될 것인데 깊이 명심해 두어라. 내가 시련을 당해 어려움을 겪을 때 아버지 나 아이네아스와 너의 외숙부 헥토르가 어떻게 용감히 싸웠는지 기억하며 용기를 내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이 아빠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아버지들 많이 계신데요. 어머니들 계신데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탁월함을 추구하는 모습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행운을 추구하시면 그 행운의 모습을 추구하는 것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련이 닥쳤을 때 무엇을 기억할까요? 행운에 의존하지 않고 탁월함을 추구했던 여러분의 모습을 기억할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 문장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아버지 아이네아스는 손으로 거대한 창을 휘두르며 거인처럼 성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달려나갔다는 거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아버지들이 자신은 난장기처럼 살면서 자식들에게는 거인처럼 살라고 요구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것인가? 부모들이 늘 하는 고민이죠.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키울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비결이 뭘까요? 아버지가, 부모가 먼저 거인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거인의 모습을 기억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아이네이스라는 책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탁월함을 추구하는 삶, 부모의 그 모습을 아이들이 기억하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정말 그 서구 지성사의 금자탑이었다. 어떤 방향의 전환을 제시했던 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보통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종교의 세계에서 활동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사고의 전환에 의해서 인류가 인간에 대해서 자신들을 성찰하는 어떤 분기점을 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때문에 사실은 중세가 시작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바로 두 권의 책 고백록과 신의 도성이란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백록이라는 책을 추천해 드릴게요. 바로 이 책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이 영어로 표현이 됐는데요. 고백록이라는 책입니다. Confession이라는 책이죠. 아주 흥미로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 보통 고백은 어떤 내용이죠? 자랑스러운 것은 고백합니까? 보통 자랑은 그냥 자랑이죠. 고백은 뭘까요?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고백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처음으로 서구 지성사의 최초로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고백하면서 과연 인간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성찰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책이. 자, 교만한 자가 있으면 저를 보고 비웃으라고 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여기서 신을 말합니다. 하느님을 말하는데요. 당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내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초의 자서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개인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간구하오니 나에게 은혜를 주시어 나로 하여금 현재의 기억을 더듬어 내 과거의 오류를 회상하게 하시고 그것을 당신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고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분이 어떤 책을 읽었느냐? 성경만 읽었을까요? 신학책만 읽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에 보면은요, 바로 이 책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를 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죠. 신학자인데 로마 건국에 대한 책을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내가 어릴 때 배우던 그리스 공부를 왜 그렇게 싫어했는지 그 이유를 지금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공감하시는 부분이죠. 공부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데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내가 어릴 때 그리스 공부를 왜 그렇게 싫어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라틴어는 좋아했다는 거예요. 라틴어는 굉장히 좋아했다. 뭘까요? 이 라틴어는 되게 좋아했다. 이 라틴어를 써있었거든요. 라틴어를 잘 열심히 읽었다. 아이네아스의 표류기를 강제로 암기토록 했고 사랑 때문에 자살했던 디도를 위해 울어주게 했습니다. 재밌습니다. 이게 이 아이네아스의 내용이에요. 카르타고에서 디도 여왕과 사랑에 빠졌다가 떠나버리니까 디도가 자살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읽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디도를 위해서 눈물까지 흘렸다는 것입니다. 라틴어를 좋아했고 베르길리우스를 탐독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 고전의 책을 많이 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당신을 멀리 떠난 엄탕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고전을 읽고 인문학 공부를 하고 베르기우스를 읽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하는데 내가 엄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내 상황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았지만 칼날에 엎드려 자살한 디도의 죽음은 슬퍼했다는 겁니다. 야, 드디어 괴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공부는 잘했다는 거예요. 아이네이스를 읽었다는 것입니다. 고전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내가 다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은 이 공부와 격리되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공부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호소합니다. 오 주여 구보 살피소서. 인간의 자식들이 이전 사람들로부터 누굽니까? 바로 베르길리우스죠. 베르길리우스의 배운 글자와 음절의 관습적인 법칙들은 열심히 따라 지키지만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인문학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당신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구원의 법들은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까? 그렇게 생각한대요. 자, 내가 하는 공부와 내 삶이 달랐다는 거죠.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뭘 하느냐? 도적질을 합니다. 배밭에 가가지고 배를 훔칩니다. 배를 서리를 한 거죠. 그런데 이걸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팔려고 한 것도 아니라 그냥 재미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적질하게 된 것은 배가 고파서도 아니요, 궁핍해서도 아니요, 다만 착한 일을 무시하고 또한 죄를 짓고자 하는 강한 충동에 어찌할 수 없이 방한 것입니다. 내가 즐기고 싶었던 것은 훔친 물건이 아니라 도덕질 자체, 그 죄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명문대학에서 수사학을 가르쳤고요. 황제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고위공직자들에게 수사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삶은 그렇게 뛰어난 지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정한 여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생아까지 낳게 됩니다. 아들까지 낳게 되었죠. 그쯤에 내게 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정식으로 결혼으로 나와 맺어진 사람이 아니었고 생각 없이 이리저리 헤매는 정령을 찾아낸 자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뭐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큰 충격이었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사고하고 명료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될까? 내가 아이네아스라는 책을 읽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읽는데 왜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고민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자기 성찰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나 자신으로 돌아가 자기 성찰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당신은 내 자신을 살피기 싫어서 이제까지 내 등 뒤에 놓아두었던 나를,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던 나를 어디에 등 뒤에 놓았다는 겁니다. 당신은 내 얼굴 앞에다가 세워놓았다는 것이죠. 나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생소한 일이죠. 굉장히 어색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 등 뒤에 있던 자기 자신을 바라보아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얼마나 보기 흉하고 비뚤어지고 더럽고 얼겁고 종기투성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보기 싫어서 나를 피해 어디론가 가고 싶었으나 갈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서구지성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등 뒤에 놓여있던 자기 자신의 얼굴을 적나라하게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그 배경에 뭐가 있었냐는 겁니다. 과연 종교적 신앙, 물론 중요했습니다. 어거스티누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그런데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가 뒤에 숨어 있다는 거죠. 내가 중요하게 희망했던 그 한 가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하려고 했다면 그것을 행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원한다는 것은 그것을 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내 몸은 따라갔지만 내 마음은 바라는 바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상한 현상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왜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게 바로 서구지성사의 전환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는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합니다. 이게 참 인간의 미스터리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합니다. 내가 해야 된다 하는데 그것을 안 하게 되죠. 왜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발견하게 되냐면은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인간의 지성은 선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그리스 철학의 전환점이죠.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지성의 힘을 믿었습니다. 인간은 사유하는 대로 행동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에게 익숙한 장면이죠. 어떤 장면입니까? 게임하는 장면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PC방에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아니 어른들도 게임에 몰두해서, 자, 누구나 게임을 저렇게 과도하게 하면 몸에 안 좋고 정신건강에 안 좋다는 걸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게임에 몰두하게 되는 것일까요?
뜨끔하시죠? 담배 피시는 분들 여기 아마 뜨끔하실 거예요. 담배를 피우면 몸에 안 좋다. 발암 물질이다.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과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냐라는 것을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성찰하게 된 것이죠. 최초의 어떤 인간에 대한 진정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숲에 들어가서 펑펑 울면서 이제 중요한 회심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모아나움이 돼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새로운 성찰을 이끌게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성찰의 단계의 과정보다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인류의 중요한 전환점의 배경에 뭐가 있었느냐.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늘 전전긍긍하고 괴로워할 때 그 뒤에서 아들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어머니 모니카였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위해서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아들이 놀라운 성찰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 재밌는 것은요, 고백록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 이야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 따뜻한 사랑이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제 이 사람이요,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깨닫 얻고 자신이 출세하겠다는 욕망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 다시 고향 북아프리카로 가려고 그러죠. 카르타고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때 어머니와 대화를 나눈 장면입니다. 아들아,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누릴 즐거움이라는 없다. 내가 바라던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내가 왜 세상에 남아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이제 아들과 작별하고 죽게 된다는 이야기가 이 고백록에 길게 묘사되어 있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인류 사고의 전환점이 되었던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의 배경에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늘 아들을 믿고 아들을 염려하고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던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아들이 서구지성의 전환점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하는 아들의 모습, 아우구스티누스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세 번째 고전이 들려주는 가족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강의했던 내용의 어떤 줄거리인데요. 텔레마코스와 오디세우스 부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아스카니우스와 아이네아스 가족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아우구스티누스와 모니카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까? 어떤 인문학적 성찰을 요구합니까? 바로 이별과 모험 이야기입니다.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되면은 가족을 떠나야 할 때가, 어머니의 품을 떠나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기억을 찾아서 이제 세상을 향해 큰 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아이네아스와 그 아들 아스카니우스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용맹하게 싸웠던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훌륭한 장군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이제 왕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탁월함의 모범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우구스티누스와 어머니 모니카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과 딸의 미래를 놓고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랑을 베풀 때 그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서구지성의 금자탑을 이루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모쪼록 우리 경찰 가족 여러분들 공직에 너무나 바쁘시고 또 업무에 이렇게 너무나 헌신하고 계신데 아버지의 부재가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우리 가족들의 애틋한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서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고전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떤 새로운 모험에 대한 용기가 일어나고 또 아버지가 보여주는 그 모범을 기억하는 아들들, 딸들의 모습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아들의 미래, 딸의 미래를, 가족들의 미래를 놓고, 자녀들의 미래를 놓고 늘 걱정하고 사랑을 베푸셔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주 훌륭한 인문학적 성찰에 나오는 인문학적 가족들이 탄생하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